자, 이제 군집 내 상호작용 한번 봅시다. 자,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는 소리는 우리 앞에서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배웠죠. 텃세, 리더제, 순위제. 그건 이제 같은 종 간에서의 상호작용인 거고, 이제 여기서 배울 거는 군집 내니까 다른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이에요. 다른 종끼리. 그래서 군집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끼리 경쟁을 하게 돼요. 즉, 생태적 지위.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거는 크게 공간적 지위, 즉 서식 지위의 범위에 따라서 공간적 지위와 그다음에는 먹이적 지위, 즉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즉 얘네가 많이 서식지하고 먹이 두 종류에 따라서 이 공간적 지위하고 그다음에 먹이의 지위가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서로 경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서식지가 겹치고 먹이가 겹치면 서로 경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종간 경쟁이 심해져요. 저게 겹치는 부분이 적으면 적은 만큼 경쟁은 좀 더 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먹이나 서식지 지위가 비슷한 두 종 이상의 개체군이 같은 장소에 함께 살면 한정된 먹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요? 종간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기 집신벌레, 캥거루쥐하고 주머니 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쟁 베타의 원리예요. 경쟁을 해서 베타, 서로 밀어낸다는 소리거든요.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종간 경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winner is all이에요. 다 가져와요. 다 가져와서 살아남아서 번성을 하지만 경쟁에서 져버린 애들은 도태돼서 사라져버려요. 절멸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종이 살아남고 자연 선택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종은 도태가 돼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버리던가 아니면 절멸돼 버린 건데, 자, 집신벌레 중에서 애기 집신벌레랑 그냥 집신벌레랑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뭐 작은 건 애기 집신벌레라고 하는 거죠. 각각을 단독 배양, 따로따로 섞지 않고 배양을 하면은 개체수가 쭉 늘어나다가 환경 수용력 정도가 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 집신벌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쭉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환경 수용력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지게 될 거예요. S자형 곡선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얘를 혼합 배양을 해버리면 지금 보니까 애기 집신벌레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이겼고 집신벌레가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절멸돼 버리는 상태가 벌어지니까 경쟁 베타의 원리에서 집신벌레가 애기 집신벌레한테 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은 여기서 져버리는 애는 아예 개체수가 없어져 버리고, 여기서 이긴 애도 원래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는 어떻게 돼요? 개체수가 더 적어요. 왜? 어찌됐든 경쟁을 하느라 저기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나는 아예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긴 애도 어떻게 돼요? 경쟁에서 이긴 애도 원래 단독 배양했던 것보다는 개체수가 약간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생존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서. 분서는 서로 나눠서 사는 거예요. 즉 생태적 지위를 분화시켜가지고 경쟁을 피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서 먹이 종류를 서로 나누고 바꿔요. 서로 먹는 거를 서로 나누거나 아니면 서식 공간 또는 활동 시간 등을 달리해서, 자, 중요한 게 분서는 경쟁을 피하는 현상이 바로 분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생존할 기회를 높여서 생물 다양성하고 생태계 안정성을 높이는데, 대신에 혼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좁은 공간 한정된 먹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분서는 단독 배양을 하면은, 단독 배양을 했었을 때 원래 B종과 A종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혼합 배양을 해버리면 둘 다 개체수가 줄어요. A도 개체수가 줄고 B도 개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어찌됐든 서식지도 줄였고 먹이도 자기가 선택폭을 줄이면서 원래 혼자 다 차지하고 있던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한정된 자원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대신에 둘이 경쟁 베타처럼 한쪽이 절멸되는 거는 아니고 둘 다 개체수가 주는 대신에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아메리카의 솔새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한 나무 안에 여러 종이 서식을 하지만 각기 사는 위치가 나무 높이마다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래서 먹이 지위랑 공간 지위를 달리해서 경쟁을 피해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것을 최소화했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하고 은어를 보면은 피라미는 은어가 없을 때는 하천의 중앙에서 주로 녹조류를 먹으면서 서식하지만 은어가 이주를 해오면 하천의 가장자리로 빠져버리고 여기서는 수석, 곤충, 물방개 같은 거를 먹고요. 은어가 하천의 중앙에서 녹조류를 먹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피라미하고 은어 같은 경우에는 먹이하고 공간적 지위를 다 서로 달리 나눠가게 되는 거죠. 물가에 사는 애들도 보면은 이게 아주 깊은데, 그 다음에 조금 깊은데 아주 얕은데, 아니면 물가, 이런 식으로 물가에 사는 새들도 먹이를 잡는 공간을 방식을 달리해서 큰 홍학은 물속에서 작은 생물을 걸러먹고, 그 다음에 청둥오리는 얕은 물이나 수면에서 식물 또는 곤충을 먹고, 그 다음에 뒷부리 장갈이 물때는 갯벌을 휘저으면서 무척추 동물을 잡고, 그 다음에 검은 물이 물때새는 조개나 게를 부숴 먹으니까 거의 갯벌로 올라와 버리고, 흰 물때새는 아예 물가에서 물로 들어가지 않고 낚아채서 먹이를 구하니까 이렇게 수심에 따라서 먹이 활동을 하는 위치를 다 다르게 하면서 분서로 서로 경쟁을 피하게 되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해봤자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따개비 갖다가 설명을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자, 조간대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조간대에 서식하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있는 따개비 A종하고 B종의 분포. A종만 살면은 간조대하고 만조대 이 총 전체 높이에서 다 분포를 하죠. 그러니까 즉 평균 수위보다도 높아서 여기는 거의 물이 없는 지역이고 여기는 물이 계속 거의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평균 수위의 위쪽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다 살고, B종만, 따개비 B종은 평균 수위 아래쪽, 즉 건조한 환경에 내성이 약해서 평균 수위 위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두 종이 함께 살아버리면 어쨌든 서식지가 겹치는 게 어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겹치죠. 왜? 따개비 B하고 A하고. 그러니까 건조 내성이 있는 이 위쪽에서는 주로 A종이 살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겹치는 이 아래쪽에서는 종간 경쟁이 일어나서 B종만 산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경쟁 베타에 의해서 B가 이기고 A가 경쟁에서 진 종이 되는 거죠. 서식 환경을 어디로? 위쪽으로 올려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쟁 베타 원리가 일어났고 이 둘만 보면은 분서가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생 봅시다. 공생은 두 종의 개체군이 서로 밀접하게, 서로 같이 사는 게 공생이잖아요.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게 편리공생이 있고 한쪽만 이득이 되는 공생, 그 다음에 상리공생은 서로 이득이 되는 공생에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리공생을 보면은 두 개체군 중에 한쪽은 이익을 분명히 얻는데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처럼 한쪽만 이익을 얻는다. 빨판상어랑 거북이, 그렇죠? 무임승차하는 빨판상어, 착색난초하고 나무, 까치와 나무, 황루와 물소, 따개비와 혹등고래 이런 것들이 편리공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빨판상어가 거북이 배에 붙어가지고 무임승차해서 이동을 하고 여기서 거북이가 먹이 먹다가 흘린 것 같은 거를 밑에서 받아 먹으면서 얻어 먹기도 하고요. 또 거북이 밑에서 보호를 받지만 거북이는 손해 아닌가? 근데 계속 달고 다니면 어쨌든 손해 같은데 하여튼 뭐 기생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뺏어 먹는 건 아니고 흘린 걸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착색난초랑 나무는 나무에 붙어 자라고 수분 매개자가 쉽게 접근하게 해서 안전한 서식지를 갖지만 나무는 이익도 손해도 없어요. 까치는 나무에 둥지를 틀어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지만 나무는 제가 둥지를 튼다고 해서 이득 보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황로와 물소는 물소가 이동할 때 풀숲의 곤충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물소는 등에 타 있더라도 그냥 이동만 시켜주고 뭐예요? 황로가 주는 이득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상리공생 같은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는 이득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 편리공생은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편리공생은 자 단독 배양을 하면 단독 배양을 했었을 때 저 A종이 이렇게 되고 B종은 이렇게 개체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얘가 이제 편리공생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익을 얻는 쪽은 분명히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편리공생에서 이익도 손해도 없는 쪽은 그냥 개체수의 변화가 없어요. 한쪽만 개체수가 늘어난다? 이러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아, 편리공생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상리공생 같은 경우에는 상호이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상리공생 그래프에서는 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단독 배양을 했었을 때에 비해서 A하고 B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이득이 되니까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득이 되니까 둘 다 개체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흰동갈이랑 말미잘, 니모, 그지? 자, 동백꽃하고 동박새, 지으류의 근류와 조류,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서로서로 이득이 되는 거죠. 흰동가리는 말미잘 안에서 말미잘의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가 쑥 들어왔었을 때 사냥을 해가지고 먹이를 먹기도 하고, 동백꽃하고 동박새는, 동백꽃은 동박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동박새는 수분을 돋죠. 그러니까 새가 수분을 시켜주는 뭐예요? 조매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으류의 균류와 조류는, 지으류가 이게 둘이 섞어서 사는 거예요. 상리공생으로. 균류는 조류에게 살 곳을 제공을 하고,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서 균류에게 양분 제공하고, 청소 놀래기 하고 도미는 도미 입 안에서 도미 아가미하고 입속 찌꺼기에서 먹이를 얻고, 도미는 아가미하고 입속 청소를 하게 되는 뭐 악어랑 악어새 같은 뭐 그런 관계가 되겠죠. 결국에. 자, 근데 실제로 악어랑 악어새는 상리공생이 아니라 편리공생이라고 그러던 것 같은데, 악어가 이득이 없대요. 악어는 입속이 이빨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 뭐가 낄 수가 없대. 그냥 그래서 악어새가 그냥 안에 끼인 거는 먹어도 악어는 크게 이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기생은, 이건 이제 얘기가 다르죠. 즉, 두 종의 개체군이 함께 생활을 할 때 기생하는 애가 있고 기생을 당하는 애가 있는데, 한쪽 생물이 다른 생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바로 기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숙주는 바로 기생당하는, 즉 기생관계에서 손해를 입는 생물이 바로 숙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생을 하는 생물은 기생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익을 얻는 생물이죠. 그래서 사람하고 기생충, 곤충의 애벌레랑 기생벌, 그 다음에는 새삼과 다른 식물, 겨우살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생충은 뭐 사람 안에서 흡착해가지고 피를 빨아먹던 아니면 영양분을 빨아먹던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진드기 같은 것들이 개나 고양이에 붙어가지고 양분이나 피를 뽑아먹기도 하고요. 곤충의 애벌레랑 기생벌은, 기생벌이 다른 곤충의 애벌레에다가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그 애벌레가, 그러니까 유충이 애벌레를 뚫고 나오면서 애벌레를 다 갉아먹으면서 그 애벌레를 죽게 만들죠. 그 다음에 새삼이라는 기생식물은 다른 숙주에서 덩쿨을 감고 뿌리를 침투시켜서 물과 양분을 빼앗아요. 여러분들 칡도 기생식물이에요. 칡. 그 다음에 겨우살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식물의 줄기에서 뿌리를 박아서 물하고 양분을 싹 다 뺏어 먹어서, 물론 약재로 쓰기도 하는데 쟤도 이제 기생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관계에 있는 두 개체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 그래프를 보면, 자, A하고
B하고 이렇게 단독 배양했었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기생을 당하는 숙주는 개체수가 줄어요. 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고 기생을 하는 애는 기생생물은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생일 때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총 경쟁 베타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는 분석, 그 다음에는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이 5가지의 단독 배양 시, 혼합 배양 시에 개체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식하고 피식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 기생이랑 비슷하죠. 먹는 애는 이득이죠. 포식자는 이득이지만, 피식자는 잡아먹히니까 걔는 이득이 없죠. 그냥 무조건 손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잡아먹히는 피식자는 개체수가 줄고, 잡아먹는 애는 개체수가 느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포식, 피식의 관계는 대신에 서로 주기성을 가진 상호관계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치타랑 톰슨 가젤, 스라소니하고 누이신 토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포식자 증가, 피식자 감소, 피식자가 줄면 포식자도 줄고 포식자가 줄면 다시 피식자가 늘고 하는 이런 순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한 문제 한번 봅시다.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X예요. 편리공생은 두 개체군이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가 아니라 한쪽만 이익이 발생을 하죠. 기생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생물을 뭐예요? 기생생물, 손해를 입는 생물이 바로 숙주죠. 자, 그 다음에 2번. 각 예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치타는 톰슨 가젤을 잡아먹는다. 이거는 포식하고 피식이죠. 회충은 사람의 몸에 살면서 양분을 빼앗고 질병을 유발한다. 기생. 동백꽃하고 동박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리공생 관계고, 빨판상어랑 거북이는 편리공생 관계고, 먹이가 같은 집신벌레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종강 경쟁. 그래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피라미하고 은어는 서로 분서를 통해서 서식지와 먹이를 분리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3번. 북아메리카 솔새 3종을 생태적 지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무의 서식 높이를 달리해서 서로 먹이랑 서식 공간을 분리해버리는 분서의 작용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린 가는 집신벌레 두 종이 단독 배양했었을 때, 혼합 배양했었을 때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냈는데, 나에서와 같이 두 개체군 사이에 심한 경쟁이 일어나 한 개체군이 완전 도태 절멸돼서 사라지는 원리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해주죠. 그죠? 경쟁 베타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료 분석 한번 봅시다. 자, 군집의 천이. 자, 그린 가하고 나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건성천이에 해당이 되고, 나는 2차 천이죠. 1차 천이 중에서 건성천이, 얘는 2차 천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초원, 여기서는 관목, 얘는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그 다음에 얘는 초원부터 시작을 하죠. 2차 천이는 초원, 다시 양수림, 그죠? 관목,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극상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림 극상이고. 자, 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1차 건성천이에서 개척자는 지으류고요. 나 2차 천이에서는 개척자는 초본입니다. 초본, 풀류예요. 가와 나에서 극상은 둘 다 음수링 극상에 해당이 되고, 천이의 진행 속도는 2차 천이가 1차 천이보다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면은 얘는, 자, 5x, 55x, x예요. 자, 가에서는 습성천이가 아니라 여기서 뭐 일어나서 용암대지, 용암대지에서 일어났으니까 건성천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 천이가 진행될수록 숲의 하층에 부담하는 빛의 양은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천이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빛의 양이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점종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호남림에서 2를 구성하는 우점종의 묘목은 2를 구성하는 양수림의 묘목이에요. 양수림의 묘목은 F가 음수림을 구성하는 묘목보다 잘 자란다. 아니죠. 호남림에서는 이미 양수림이 극상 상태고, 여기서 이제 묘목은 양수 어쨌든 극상에 있는 큰 나무보다 작아야 되니까 음수의 묘목이 잘 자라야죠. 그래야 혼합에서 음수 묘목이 자라서 음수림으로 진행이 돼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대표자료 분석 2번 방영구법을 이용한 식물 군집 조사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어떤 식물의 군집 1x1, 1곱하기 1의 크기의 방영구 2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총 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2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식물종 A부터 C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전체 A종은 몇 개예요? A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죠. A종은 12개.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총 6개.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모니까 여긴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렇죠. 일단의 개체수는 6개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는 출현한 방영구를 보게 되면은,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구나. 그냥 방영구 출현한 거는 2개고, P도 구하려고 했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다 나왔고, C는 왼쪽에 넣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P도를 구해야 되니까 나타난 조그만 하나의 면적을 봅시다. 지금 여기 총 개수가 25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하나당 면적은 25 곱하기 0.04가 돼야지 1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각형 면적 하나는 0.04에 해당이 되는데, 출현한 사각형의 개수가 일단은 A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1개가 나타났어요. 그죠? 11개.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가 나왔냐면은 하나, 둘, 3개의 조그만한 삼각형에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특정 종의 빈도는 그 종이 출현한 방영구를 전체 방영구의 수로 나눈 값이고, 특정 종의 P도는 그 종이 차지한 면적을 전체 방영구의 면적으로 나눠준 값에 해당이 돼요. 중요치는 상대 밀도, 빈도 P도고,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그 군집의 우점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식물 군집의 밀도, 전체 개체수가 6인데 면적이 2예요. 따라서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10이라 6. 근데 2분의 6, 2분의 6이니까 둘 다 3이 나타나요. 전체 방영구 수는 5죠. 전체 방영구 수는 2개죠. 2개 중에 2개 나왔으니까 1. 2개 중에 2개 나왔으니까 1. 2개 중에 하나 나왔으니까 0.5. 그 다음에 P도는 하나 면적이 아까 0.04 곱하기 11을 전체 면적 2로 나눠준 게 바로 A에 뭐가 해당이 돼요? 점유 면적에 해당이 될 테니까 나눠줘 버리면 0.02, 그러니까 0.22.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는 지금 피더가 6개죠. 그러니까 0.04 곱하기 6을 전체 면적 2로 나눠주면 되니까 0.12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 빈도는 상대 밀도는 전체 밀도 합이 얼마입니까? 12분의 6이 곱하기 100 해주면 50이죠. 얘는 전체 밀도 합이 12분의 3 곱하기 100이 해당이 되니까 얘는 25, 얘도 25. 다음 상대 빈도는 전체 빈도가 얼마입니까? 2.5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준 게 바로 A에 해당이 될 테니까 얘의 2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0이니까 얘는 둘 다 40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상대 P도는 결국에는 실제로 구해줄 때는 0.22 더하기 0.12 더하기 0.06, 즉 얘의 P도는 전체가 0. 얼마예요? 0.18, 0.4분의 0.22 곱하기 100을 해준 값이 바로 니은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상대 밀도, 빈도, P도의 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0, 그러니까 얘가 55. 얘는 85니까 얘는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전체 합이 100이 나오니까 25, 40, 30, 70, 95. 이렇게 되니까 우점종은 이 중에서 중요치가 가장 큰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A. 예, 이렇게 되겠죠. 대표자료 분석에서 군집 내 상호작용 그래프. 그린 가는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항했었을 때랑 혼합 배항했었을 때, 그 다음에는 종 C하고 D를 각각 단독 배항하고 혼합 배항했었을 때, 종 E하고 F를 단독 배항, 혼합 배항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줄었는데 하나는 아예 절멸해 버렸죠. 얘는 뭐라고 봐야 돼요? 경쟁 베타의 원리. 그 다음에 얘는 변화가 없고 한쪽만 늘어났죠. 그럼 이 경우가 아까 뭐였습니까? 한쪽만 이익이 되는 편리 공생. 그 다음에 둘 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이 경우는 바로 상리 공생.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려준 그래프 단독 배항하고 혼합 배항을 했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자, 까치랑 나무는 서로 편리공생 관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편리공생이고, 그 다음에 지으류는 서로 상리공생을 해주게 되죠. 흰동가리하고 말미잘도 서로 상리공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집신벌레는 경쟁 베타의 원리로 바로 한쪽이 아예 없어져 버리죠. 절멸. 자, 그 다음에 3번. 자, 선택지 OX 문제는, 자, X, 5, X, 5, 5, X예요. 혼합 배항했었을 때, 가에서 A하고 B는, 가는 경쟁 베타의 원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체군이면 여러분들 한 종이 되는데, 저건 다른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체군을 만들 수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혼합 배항했었을 때 나의 구간 1에서 C와 D는 지금 편리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 베타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의 상호작용은 포식, 피식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생하고 비슷해요.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상리공생은 둘 다 이익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히는 애의 이득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X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봅시다. 군집 내 상호작용에서의 손익관계. 자, 그린 가는 서로 다른 개체군 X와 Y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이익과 손해관계를 나는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 A와 B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냈는데, 자, 얘 보면은 지금 주기적 변동을 보이고 개체수가 더 많은 A종이 뭐에 해당이 돼요? 잡아먹히는 피식자에 해당이 될 거고, 개체수가 더 적은 B가 토식자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부터 C는 상리공생. 상리공생은 둘 다 이득이 돼야 되죠. 둘 다 이득이 되는 B가 상리공생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종강 경쟁이 돼버리면 둘 다 손해가 나야 되겠죠. 그쵸? 예, 따라서 이 경우는 종간 경쟁. 그 다음에 하나는 이득이고 하나는 손해를 보는 거는 A 같은 경우가 예, 포식과 피식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A에서 X는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이익이 되니까 포식자고 Y는 잡아먹히니까 피식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동백꽃하고 동박새는 서로 상리공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B에 해당이 되겠죠. 촌충은 숙주의 소화관에 서식해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뭐예요? 기생의 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C는 경쟁 메타의 원리죠.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번 OX 문제는 자, 여기서는 OX, OX예요. 자, 가에서 B일 때, 가에서 B는 상리공생이죠. 상리공생이라고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어차피 모든 개체군은 안에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환경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 A가 피식자죠. 개체수가 더 많은 게 피식자, 적은 게 포식자니까 틀렸고요. 나의 구간 1, 나의 구간 1에서는 지금 구간 1을 보면 지금 피식자는 개체수가 줄고 포식자가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는 늘어나고 A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에는 B의 개체수분의 A의 개체수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군집의 특성. 군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자, 골라봅시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의 무리죠. 같은 종의 개체 무리는 개체군이라고 하니까 식물 군집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물 요소죠. 식물은. 그죠? 생물 서식 환경에 따라 육상 군집, 수생 군집으로 구분을 해주고요. 군집을 이루는 각 개체군이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전체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5번이 맞고요. 자, 다음에 2번. 그림은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에 따른 육상 군집의 분포를 나타냈대요. 자, 연평균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은 A 같은 경우에는 사막, 그 다음에는 강수량과 기온이 다 높은 C는 열대우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바로 화렵수림에 해당이 되죠. 자, A는 사막 맞고요. B하고 C는 육상군집 중에서 삼림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 C는 강수량이 많고 습한 지역에 해당이 되죠. 강수량이 많고 그 다음에는 기온도 높은 열대우림이니까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린 가와 나는 식물 군집의 생태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얘는 고도에 따라 나타내는 수직 분포고, 그 다음에는 얘는 강수량하고 기온에 따라 나타나는 위도에 따라 결정이 많이 되는 수평 분포에 해당이 됩니다. 가에서 A 지역은 B 지역보다 서식하는 식물의 잎의 평균 넓이가 더 넓은 게 아니라 좁죠. 왜 그러냐면은 높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양수림에 해당이 돼요. 잎의 면적이 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위도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나타나고요. 나에서 C 지역은 B 지역보다 툰드라는 여러분들 한대 사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막이라서, 그리고 한대 추운 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기온이 높을 수가 없죠. 답은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표는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과 그 예를 나타냈대요. 자, 가와 나는 지표종하고 우점종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지유류는 결국에는 이산화황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서식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황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지표종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점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가는 지표종이다. 틀렸고요. 나는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발견이 되는 지표종에 대한 설명이고, 수달은 습지 생태계에서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다른 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죠? 이런 애들은 핵심종에 해당이 되니까 희소종하고는 관련이 없죠.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5번. 그림은 두 생태계 가와 나의 먹이 사슬을 나타냈대요. 지금 나가 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먹이 그물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생태계 안정성은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더 안정하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나에서 여우와 매는 여우하고 매는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태적 지위가 일부가 겹치죠. 뭐가 겹쳐요? 특히나 먹이가 겹칩니다. 먹이. 같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같은 쥐를 섭취를 하기도 하니까 먹이 지위가 겹치는 거죠. 가와 나에서 모두 메뚜기가 사라지면은 뱀이 사라지는 건 가만 그렇고, 여기서는 메뚜기가 사라지더라도 이 개구리는 거미를 먹을 수도 있고, 따라서 뱀이 멸종할 일은 없죠.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다음 6번. 그림은 식물 군집의 높이에 따른 빛의 세기랑 층상 구조인데,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의 세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목층은 광합성이 가능한 층이다. 그렇죠. 맞죠. 빛을 제일 직접 다이렉트로 받는 층에 해당이 되니까, 선택층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모두 서식을 한다. 예, 맞아요. 지중층에서는 부식질이 많고 두더지나 지렁이 같은 동물이 서식을 한다. 이것도 맞고, 자, 각 층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악교목층하고 초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초본이 악교목층보다 더 강할 수가 없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빛의 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림은 어떤 식물 군집에서, 자, 지금 황무지에서 지유류가 개척자로 나타난 걸로 봐서는 건성천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A가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에 해당이 되니까 1차 천이고 건성천이고, A는 양수림이고 지유류의 토양이 형성이 되면은 잎기류가 자랄 수가 있게 되니까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8번. 이 식물의 군집 C 단계, 즉 음수림 극상이 된 상태에서 산뿌리나 대부분의 식물이 사라졌다면, 자, 이후 천이는 어느 단계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초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이미 뭐가 형성이 되어 있고, 토양이 형성이 되어 있고, 땅 속에 종자나 또는 식물의 뿌리가 남아서 싹을 틔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쉽게 땅에 적착할 수 있는 초본류가 가장 먼저 번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일어나는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대요. 자, A부터 C는 초원, 양수림, 지유류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용암대지 개척자인 지유류, 그 다음에 관목으로 가기 전에 초원, 그 다음에는 관목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양수림이 나와야 되겠죠. B는 똑같이 초원이고요. 가에서 개척자는 초본이 아니라 지유류고, B는 초원이 맞고, 나에서 관목림이 극상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루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식물 군집 X에서 2차 천이가 일어날 때 군집 높이의 변화,
자, 지금 산불이 난 다음에 2차 천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초원, 그 다음에는 양수, 음수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나는 가의 T2 시점에서 군집의 높이에 따라 식물이 받는 빛의 양을 나타냈는데, 순서대로 치면은 그러면은 가장 낮은 A가 초원이고, B가 양수림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C가 바로 음수림 극상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A의 우점종은 초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초원이죠. 그 다음에 X의 평균 높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높다. 지금 군집의 높이가 C가 더 높은 걸로 봐서는 T1이 더 높을 수는 없고요. T2일 때 X의 하층에서는 빛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음수의 묘목이 양수 묘목보다 당연히 더 잘 자랄 수밖에 없겠죠. 빛의 양이 부족한 데서 더 잘 자라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은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산불이 난 후에 천이 과정을 나는 이 식물 군집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냈답니다. 양수림, 음수림, 초원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그럼 A가 당연히 여기서 초원에 해당이 될 거고 B는 양수림에 해당이 되고 C는 음수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유기물의 양이 보면 총 생산량은 양수가 태어나고 양수림 극상이 이루어졌을 때가 거의 최대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총 생산량이 줄어요. 그리고 호흡량은 어디서부터? B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일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총 생산과 호흡량의 차이에 해당이 되는 순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상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나무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생장량이 제일 큰 거는 천이 중인 군집에서는 큰데 극상에 도달을 하면 오히려 스스로 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순생산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천이는 초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천이가 아니라 바로 2차 천이에 해당이 돼야지 맞을 거고, 산불이 일어난 후 천이는 지유류가 아니라 초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식물 군집의 순생산량은 양수림이 출현을 했을 때가 음수림이 출현했을 때보다는 더 크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은 극상에 도달하면은 오히려 생장량은 거의 0의 수렴을 합니다. 스스로 생산을 한 거를 거의 다 호흡량으로 사용을 해버려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14번 군집의 조사 방법 봅시다. 어떤 식물 군집에 동일한 크기의 방형구 4개를 설치를 했는데 하나당 면적이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총 방형구의 면적은 4제곱미터가 될 거고, 방형구 하나당 조그만 사각형이 총 5 곱하기 5라 25개가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사각형 면적 하나는 0.04 제곱미터에 해당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피도를 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방형구의 일단은 개체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총 다 세봤더니 몇 개체가 있어요? 16개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B종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가 있냐면은 4개, 여기다 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종 A, B, C. 자, 개체수, 방형구. 자, 그 다음에는 P도. 이렇게 해서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더럽게 안 똑바르네. 자, 네. 자, 그러면 A는 총 16개체가 존재하고, B 같은 경우에는 다 세주면은 4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다 세주면은 총 12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형구는 A종은 하나, 둘, 셋, 4개가 다 나왔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만 나왔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총 방향구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다 나오고, 다 나왔어요. 4개. 자, 그럼 P도를 구하기 위해서 출현한 조그만한 사각형을 세줘야 돼요. 그러니까 2개가 있더라도 출현한 거는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총 얼마가 나오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P도는 12 곱하기 0.04를 전체 면적인 4로 나눠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어요. 따라서 4 곱하기 0.04를 다시 4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왔죠. 그쵸? 따라서 9개 곱하기 0.04를 총 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각각 P도가 얼마가 나타나게 돼요? 얘는 A는 좀 출현한 개가 12개, 정유 면적이 나눠주게 되면은 전체 면적으로 얼마냐? 0.12. 그죠? 0.12에 해당이 되고, 얘는 0.01에 해당이 되고, 얘는 0.09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밀도 값은 면적 전체 4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는 4. 그 다음에는 방향구 전체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4분의 4, 4분의 4, 그 다음에는 4분의 2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0.5. 그 다음에 P도는 0.12, 0.01, 여기 디귿은 0.09.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3번은 표는 이 식물 군집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P도의 중요치를 구해줬대요. 자, 그럼 아까 상대값 여기서 밀도값이 아까 얼마냐면 4, 얘는 1, 예, 여기가 3 이렇게 나왔고, 빈도가 1, 0.5,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전체가 얼마야? 8분의 4, 50. 얘는 그럼 8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12.5에 해당이 되고, 얘는 37.5가 될 거고, 합쳐주면 상대 빈도 값이 100이 나와야 되니까 40. 그럼 상대 빈도는 원래 이거 합을 다 더한 거분의 0.12 곱하기 100, 다 더한 거분의 0.01 곱하기 100, 다 더한 거분의 0.09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데, 어차피 상대 P도 값도 다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되니까 합쳐주면은 52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48. 그래서 중요치는 여기가 얼마예요? 20에 16이니까 36에 해당이 되고, 12.5를 더해주면은 얘는 48.5. 예,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식물의 우점종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치가 가장 큰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A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표는 방형구법을 이용해서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조사를 했대요. 자, 그럼 상대 P도 어차피 다 합이 100이 나와야 되니까 45, 32니까 얼마가 됩니까? 77이죠. 77이니까 기억은 상대 P도가 23이 나와야 될 거예요. 맞고, 그 다음에 A의 상대 밀도는 총 개체수의 합이 더했을 때 251이고, 251에다가 198을 더해주면은 총 개체수는 얼마가 나옵니까? 9, 4, 4. 네, 440, 아니구나. 198이 아니라 198에다가 252구나. 252에다가 198을 더해주면 총 얼마가 나와야 돼요? 450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밀도는 얘를 다 뭘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면적 값으로 나눠준 게 각각 밀도에 해당이 되는데, 다 어차피 더해주면 S분의 198 더하기 81 더하기 171 분의 S분의 198이 A의 상대 밀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얘는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면적 값을 고려해주지 않고 그냥 개체수만 가지고 따져줘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총 450분의 얼마가 돼요? 개체수가 198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버리면 되니까 일단 대략 44%가 나오니까 니은은 틀렸고 기억은 맞고,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의 상대 밀도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상대 밀도가 44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각각을 다 구해줘야 되죠. B하고 C하고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450분의 얼마야? 81 곱하기 100을 해줘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하고 지워져 버리고 3으로 나눠지겠는데요. 3으로 15하고 3, 2, 6, 3, 7, 21 다시 나눠지네요. 5, 9 나눠져 버리면은 2. 그러면은 얘는 18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62니까 62에서 나머지 빼주면 38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빈도값은 뒤에다가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가 0.6에다가 0.75죠. 0.75분의 0.3 곱하기 100 값이 바로 A의 상대 빈도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75분의 30 곱하기 100 25로 나눠주면 3, 4 따라서 얘 40%, 얘 40%, 얘 2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뒤에 전체 다 더해준 중요치를 구해줘 버리면 얘는 84에다가 23을 더해주면은 107. 그 다음 얘는 38에다가 32를 더해주면은 70. 그 다음 얘는 85에다가 38을 더해주면은 얼마냐? 78에다가 45를 더해주니까 123에 해당이 되니까 중요치가 제일 큰 건 누굽니까? A가 아니라 C라서 우점종은 C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6번. 이게 방형구 문제는 다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다음은 어떤 지역에서 방형구를 이용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를 했대요. 자, 그러면 상대 밀도 값은 다 10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35. 여기까지 60. 30이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0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상대 빈도 값도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49. 여기가 31에 해당이 되니까 더해주면 80. 그럼 여기는 20. 상대 빈도가 더해주면 46. 44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90이니까 10.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치는 다 더해주면은 얘는 30, 20, 20에 해당이 되니까 70.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더해서 50에 55.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60. D는 60. E는 55. 이렇게 나오니까 중요치가 여기서 제일 큰 거는 A죠. 그래서 A가 우점종에 해당이 되겠죠.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40이다. 맞고요. 이 지역의 우점종은 A가 되는 것도 맞고,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P도가 가장 넓은 거는 이 중에서 누구입니까? B가 맞고, 중요치는 C가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둘이 같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표는 군집 내의 상호작용 가부터 다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는 기생, 종강, 경쟁, 포식, 피식이래요. 쓰라소니하고 눈신토끼는 여기서 포식과 피식 관계고, 진드기하고 개는 이거는 기생. 여기서 개가 숙주에 해당이 되겠죠. 캥거루 쥐하고 주머니 쥐는 얘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얘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종간, 경쟁. 자, 가는 포식과 피식 맞고요. 나에서 기억은 기생, 생물, 니은은 숙주 맞고, 다에서 디귿하고 리을은 그렇죠. 종간 경쟁을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둘 다 손해가 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그린 가는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었을 때 나는 같은 조건에서 혼합 배양했으니까 한쪽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사라져 버렸으니까 A와 B는 서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 다 손해가 나는 경우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간 경쟁. 그리고 하나는 손해고 하나는 이익을 보는 기역은 기생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종 1이 기생에서 손해를 보니까 종 1이 바로 숙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가에서 A와 B의 AB의 개체수 변화는 그렇죠. 이거는 환경저항력에 작용을 하니까 S자형 생장곡선이 나타날 거고 나에서는 경쟁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이 맞고요. 나에서는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게 맞죠. 자, 다음에 21번 몇 번이야? 18번 했구나. 19번. 그림 가는 종 A하고 B를 각각 단독 배양했고 B를 혼합 배양했더니만 둘 다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따라서 이거는 상리공생이 되는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둘 다 이익이 되는 니은이 바로 상리공생, 기역은 편리공생이죠. 그리고 편리공생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도 손해도 없어야죠. 자, 환경저항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무한정 늘어나는 경우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에서 A와 B의 상호작용은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됩니까? A와 B는 서로 상리공생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니은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맞는 건 1번 기억만 맞아요. 자, 다음에 20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서식하는 종 A와 B의 서식 범위와 먹이 형태를 나타냈는데 종간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C하고 D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서 둘의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은 은어와 피라미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래요. 이거는 은어하고 피라미 같은 경우에는 분서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어와 피라미 사이의 상호작용은 분서 맞고요. 은어랑 피라미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식 공간하고 먹이를 서로 분리를 해낸 거 맞고, 동백꽃하고 동박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리공생 작용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예라서 맞는 게 기억하고 니은만 맞죠. 자, 다음에 22번. 그린 가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는 어떤 생태계에서 종 A하고 B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는 지금 포식과 피식에 해당이 될 텐데 개체수가 더 적은 B가 포식자, 개체수가 더 많은 A가 피식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겨우살이와 숙주식물 사이의 상호작용은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이건 기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없고, A와 B의 상호작용은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해가 나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서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기역에 해당이 되겠죠. 포식자는 이익, 피식자는 손해. A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B의 개체수는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따라서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만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따개비 같은 아닌가? 따개비 아닌가? 아니네. 자, 그린 가는 고도가 다른 지역 1부터 3에 서식하는 종 A와 B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나는 가에서 A를, 다는 가에서 각각 B를 제거했었을 때 A, B의 분포를 나타냈대요. 지금 서로 따로 있었을 때 A종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주로 높은 지역에 분포를 하고 B종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고도에 상관없이 전부 다 분포를 하게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A존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비교적 높은 쪽으로, 그 다음에 B존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좀 더 낮은 쪽으로 이렇게 생존 위치를 분설을 해버리죠. 따라서 가의 1에서 A와 B의 상호작용은 종간 경쟁이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서로 1에서, 그렇죠. 1에서 보면은 아예 어떻게 돼요? 한쪽만 살아남았죠.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구간 1에서는 누구 종만? A종만 살아남았으니까 종간 경쟁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의 2에서 A와 B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다른 종이 서로 같은 공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거 맞아요. 개체군은 아니지만 군집은 맞죠. 가의 3에서 A와 B의 생태적 지위는 겹치지 않는다. 가의 3에서 그죠? 3지역에서는 종 B종만 있기 때문에 생태적 지위가 3에서도 안 겹치고 1에서도 겹치지 않고 2에서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아요. 일부는 분석, 일부는 경쟁,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죠. 자, 실력업. 그림은 군집 A부터 D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는 자 보면은 사막은 평균 기온 높고 강수량이 적은 C 지역이 사막에 해당이 될 거고요. 평균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D가 툰드라, 기온도 높고 강수량이 많은 A가 열대우림이고, 그 다음에 B가 나머지 낙엽수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A는 툰드라 아니죠. 군집이 분포하는 위도는 열대우림은 저위도, 그 다음에 낙엽수림은 중위도 지역이니까 A가 B보다 낮죠. C와 D를 구분하는 주된 환경 요인은 C하고 D는 둘 다 건조하긴 한데 평균 기온의 차이로 나타나니까 바로 온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표는 방영구법을 이용한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조사를 했대요. 자, 개체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상대 밀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차피 면적 똑같으니까 전체 개체수 얼마야? 500이죠. 따라서 500에 200 곱하기 100 해줘버리면 상대 밀도는 40이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는 500분의 200 40이 돼버리면은 C 같은 경우에는 48%에 해당이 되겠고, B는 요거에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2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 빈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5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 빈도, 그럼 얘가 35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개체수를 X만큼, 빈도를 X라고 치면은 0.32하고 0.2하고 더해주면은 0.52 더하기 X분의 0.52 더하기 X 전체 빈도분의 빈도가 X고 곱하기 100을 했었을 때 이게 상대 빈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3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00X는 35 X 더하기 얼마 나와야 되냐? 0.52에다가 35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6 하고 6, 1, 5 그러면은 18.2가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가 18.2 그러면은 빠져버리면은 65x는 18.2 그렇죠? 따라서 x는 65분의 18.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8.2를 65로 나눠주면은 13 5.20이고 그러면은 얼마냐? 7, 8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86, 48, 40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0.28이 나타나겠네요. x가 네, 그러면은 기억은 0.28에 해당이 될 테니까 일단 기억은 맞고
자, 그러면 B의 상대 밀도는, 그럼 B의 상대 밀도는 12%니까 여기서 구해줬죠? 맞죠? 그러면은 중요치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예, 중요치를 구해줘야 됐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은 상대 빈도를 구해줘야 되니까, 전체 빈도 합이 여기서 얼마예요? 얘가 0.28, 0.8이네. 그러면 A는 0.8분의 0.32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0.4로 나눠주면 0.8로 나눠주면 되겠네. 0.8로 나눠주면은 네, 여기는 1이고 얘는 0.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상대 빈도가 40. 상대 빈도가 40이면은 얘는 75니까 합쳤을 때 여기가 25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둘을 합쳤었을 때 상대 피도가 여기가 55니까 여기는 합쳐서 45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상대 피도가 한쪽이 다 높다라고 해도 45보다는 최대 커질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치를 구해보면 맨 마지막 거는 중요치가 25에다가 55에다가 48을 더해준 거니까 얼마예요? 이거 더해주면 80에다가 128로 픽스인데 얘는 지금 40에다가 40이니까 80이에요. 근데 얘가 다 가져가고 얘가 0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얼마가 돼요? 125가 되잖아요. 45, 0이라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A가 C보다 더 중요치가 높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따라서 C의 중요치가 가장 높다. 예, 요런 문제는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던 유형이라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린 간은 어떤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는 A에서 조사한 양수와 음수 화력수의 크기, 높이에 따른 객체수를 나타냈대요. A와 B는 양수림하고 음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앞에서 나타낸 게 양수일 거고 뒤에 나오는 극상에 일어나는 게 바로 음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 양수하고 음수를 순서 없이 나타나게 됐는데 지금 키를 보면 음수가 좀 더 높아요. 따라서 크기가 개체수가 제일 많은 거는 여기서 뭐예요? 음수.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양수. 자,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결국에. 자, 크기, 높이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 높이가 더 높은 게 양수, 높이가 더 낮은 게 음수에 해당이 되겠죠. 왜? 빛을 더 적게 받아야 잘 자라는 게 음수에 해당이 되니까 음지에서 A는 A의 우점종이 B의 우점종보다 더 잘 자란다. A의 음지에서는 A보다는 음수가 더 잘 자라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는 기억은 음수죠. 크기가 더 작은 낮은 데서 개체수가 더 많은 게 왜? 빛이 덜 도달해도 잘 자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B의 H1 이상의 높이에서는 기억하고 니은의 개체수가 같을 수가 더 없죠. 왜? 여기서 보면 음수는 거의 여기서 없잖아요. 양수만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나무 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빛의 세기가 더 적은 데서는 키가 작은 음수가 더 많을 거고 빛의 세기가 더 센 데는 키가 큰 양수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린 간은 물에 자라는 식물종 A하고 B를 각각 따로 심었을 때와 그 다음에 나는 A, B를 함께 심었을 때 수심에 따른 각 생물의 생물량을 나타냈대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수심이 더 깊은 데까지 잘 자라는 게 B예요. 상대적으로 수심이 좀 더 얕은 데 자라는 게 A인데 같이 자라버리면 좀 더 깊은 쪽으로는 B의 점유가 높아지고 좀 더 낮은 쪽으로는 A의 점유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서로 경쟁을 하겠죠. 자, 가에서 식물이 서식하는 수심의 범위는 일단은 B가 더 넓고 A가 좁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구간 1에서 환경 저항을 안 받는 경우는 어느 경우도 없습니다. 개체수가 0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환경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1과 2 중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된 구간은 1도 경쟁 베타가 적용이 됐고
2도 경쟁 베타가 적용이 됐죠. 왜? 여기서 둘의 종이 서로 둘 다 없으니까 2가 아니라 1, 2 둘 다가 적용이 됐다. 아, 이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A종은 여기 이상에서는 아예 살 수가 없네요. 보니까 여기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생존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경쟁 베타에 의해서 B가 진 거죠. 왜?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 수 있는데 여기 요 구간에서 B가 사라졌다는 소리는 A하고 경쟁해서 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가 아니라 1이네요. 잘못하면은 둘 다 경쟁 베타라고 할 수 있지만 아예 A는 여기 구간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경쟁 베타가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밖에는 안 되겠네요. 그죠? 네.